네, 안녕하세요. 저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아동정책 관련돼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컬로키움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제 제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꾸려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고요. 이것은 혹시 이제 검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은 제가 작성한 내용 중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고, 현재 치열하게 쟁점을 안고 있는 부분보다는 그보다 좀 시점을 넓게 봤을 때 현재의 돌봄 정책이 보완해야 될 부분, 또 미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초점을 다시 제한한다는 관점으로 이 논의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동의 현재 삶이 어떠한지 앞서서 정 교수님도 많은 데이터로 보여주셨는데요. 현재 드러난 삶의 질을 살펴보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근거했을 때 아동 관점의 돌봄 정책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럼 현재 돌봄의 일자리의 질,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원을 좀 했고요. 그래서 돌봄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다고 제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초등 돌봄까지도 아우르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주요 어젠다들은 취약 전에 영유아 대상의 교육과 보육과 돌봄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연구의 범위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이라고 광의에 돌봄 정책으로 쓰고 이렇게 교육과 보육과 돌봄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를 이쪽 이제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또 복지부의 어린이집, 그밖에 아동복지센터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초등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마을 돌봄, 그리고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능하면 좀 취약전의 주요 어젠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이 안에는 당연히 양육 지원의 체계들, 현금과 서비스 시간 지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돌봄 정책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과거에 이제 종일제 기간 서비스 위주로 민간 인프라 위주로 확장성을 띠다가 이후에 이쪽 ECC 어젠다 중에는 접근성과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보편적인 지원 체계가 상당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원, 즉 부모 보육료의 보편적인 지원을 토대로 해서 2012-14년에 무상 보육과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 누리과정은 취약 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3호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이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적인 변화였는데, 당시에 이 논의는 누리과정 커리큘럼 못지않게 보편적인 비용 지원 체계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한 8,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 접근성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영아들의 이용률도 같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장시간 이용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이후에 이제 비용 지원 체계 외에 교육 보육 과정 운영의 시간 설계, 또 교사의 근로 시간 준수 등등의 시간의 설계에 초점을 두어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와 같은 보육 지원책의 개편이라던가 또 육아휴직의 도입 등 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맞춤형 보육을 통해서 12시간 종일제 운영 시간이 이제 교사의 근로 시간이라던가 실제 수요자 이용 시간 개념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보육지원책 개편을 통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보육 시간과 추가적인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보육이란 개념 안에는 당연히 국가 수준의 누리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누리 과정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현재 돌봄 정책의 추진은 아동 수당의 도입이라던가 또 말씀드린 육아 지원과 같은 시간 지원 확대를 통해서
동안 좀 기울어져 있던 서비스 위주로 중점이 되었던 양육 지원 체계의 균형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이제 만 7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했고 이후에도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편적인 육아휴직이라던가 또 근로시간 단축, 자녀 돌봄 휴가, 또 가족 돌봄 휴가 등의 시간 지원이 계속해서 도입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전의 영유아 서비스 위주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각지대였던 초등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인 돌봄 정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공립 인프라를 확충하는 돌봄의 공공성 확대 전략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종일제 혹은 기본보육 위주의 단일화된 서비스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라던가 시간제 보육 등의 서비스 다양화에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영아수당의 신설이라던가 이러한 영아기 집중 투자,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동시에 이용했을 때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그리고 양성평등의 돌봄, 가족의 개념이 더 이상 혈연의 4인 가족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 동반자에 기반한 가족 개념의 확대도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는 주로 노인 돌봄에 적용되는 얘기이지만 사실 그 지역사회 돌봄의 기저에 있는 주요 운영 원리들은 아동 돌봄에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의들은 사실상 4차 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미 주요 추진 전략과 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던가 또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인 보장, 그리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아동 권리 보장과 안전한 돌봄 강화를 통한 촘촘한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돌봄 체계 구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도 생애 초기부터 돌보는 아동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창의성과 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 혁신이라는 주요 과제들이 모두 아동 정책과 저출산 기본 계획에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 어젠다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정책의 좀 주요 방향성이라던가 좀 무게 중심에 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현재 아동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2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출생의 심화로 아동 인구는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대단히 특별한 세대의 아동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 즉 저출생 팬데믹의 경험을 안고 코로나 세대의 아동으로 성장하는 코호트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팬데믹 경험으로 드러난 학습과 발달의 격차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집단으로 그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긴급 돌봄 형태가 제한되고 이제 다시 휴업이 없어지고 개원을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좀 경계선적인 행동의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사회 정서적으로 또 자기 본인을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이라던가 어떤 집단의 규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그 전에 만 3세 아동, 만 4세 아동이랑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몇몇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두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학업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했을 때 개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화된 지원 체계 없이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또 아름아름 지역사회에 문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발표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드러난 학습과 발달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따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설득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마스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냐? 어떤 격차를 말하냐? 이미 다 발표되지 않았냐? 하지만 이렇게 설문 응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격차와 실제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여준 행동의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중재, 회복의 전략이 아동기부터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 외에 비인지적인 발달상의 쟁점 그리고 아이들 이제 미디어 이용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력이 나빠진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정신 건강의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쟁점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팬데믹하고는 또 무관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 경험으로 더 악화가 된 케이스겠죠. 아이들의 놀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저출산 기본계획 아동의 놀이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국아동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외놀이 공동선언문이라던가 놀이 현장 같으리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팬데믹 기간들의 긴급 돌봄 보육의 형태로 아이들이 모였을 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이제 칸막이 안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 왜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뛰어다니느냐. 그래서 근처에 놀이터가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음에도 아이들을 그냥 실내에 두고 제대로 된 긴급 돌봄을 행하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발달권으로서의 놀이권에 대한 것이 아동 정책이나 또 기본 계획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얼마나 팔로우를 하고 실행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는 제가 준비를 좀 못했고요. 그 아동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거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놀이의 감소는 그 추세는 발견이 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아동의 불안, 우울, 자살, 또 내적인 통제, 창의력 저하는 연관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생애 초기에 놀이의 감소, 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큰 아동의 이후의 생애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은 핵심 기술을 놀이에서 배우고 또 이런 놀이의 힘은 사소함이 있지만 교육적 역량의 토대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를 연습하는 모의 세계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또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배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뇌의 발달과 행복이라는 웰빙의 주요 지표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경험을 했을 때 다시 원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의 적응과 문제 해결력과 또 연관되어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아동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청소년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난 10년간 자살이 청소년 사망의 1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한 27%가 우울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행복감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업 중단을 생각한다는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들 그리고 아동 정책 영향 평가가 이제 시행되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아동 인권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미흡하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묻고 반영하는 청문권의 실천 자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인적인, 재정적인 기술적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며 또 팬데믹화에 드러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 제도적 기반이 좀 더 보완되어야겠다. 또 미디어 중독 문제들 그리고 아동의 놀이, 여가, 휴식,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관련 논의 자체도 매우 위축되어 있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일부를 좀 공유를 합니다. 이것도 아동의 삶은 대표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주요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 이용이 굉장히 저연령화돼서 이제는 미디어를 시작하는 연령 또 시간 컨텐츠들의 주요 지표들이 심화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놀아야 되는 그 현저성들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그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7.3%라는 것은 실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린 디지털 컴피턴스의 개념으로 디지털 미디어 역량 또한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직접적인 미디어 이용의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못한 그런 상실과 부재의 간접적인 경험, 그런데 이 안에는 부모의 중재 역할, 양육 환경의 중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동 발달의 특성이 어떠한지 좀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많은 이론과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된 건데요. 생애 초기의 경험은 생애 이후까지 누적되고 뇌의 가소성,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대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이 매우 누적되지만 이 탄력성도 회복할 수 있는 가소성도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발달의 결정적 그리고 센시티브 민감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애착의 형성인데, 이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의 기제 때문입니다. 단순히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을 통해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가서 의지할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고 없고를 인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 애착의 형성은 자녀 돌봄에 부모의 참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돌봄에 참여 없이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안정적 애착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봄의 윤리와 가치 그리고 의무와 참여의 기준이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작동하는 돌봄 환경이 필요하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퀄리티 케어, 돌봄의 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비추어서 미흡한 부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억압되어 있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 개념조차 없고 놀이권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깥놀이와 신체 활동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권리로서 좀 더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면 상호작용의 중요성도 주요 지침으로 강조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논의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하겠지만 교육 보육 과정, 누리 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 어젠다를 반영한 교육력의 제고도 반드시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너무 오래되고 고전적인 표인데요. 이렇게 좀 경제학적인 혹은 효율에 관한 메타 분석에 관한 수치들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좋은 그래프나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생애 초기에 이후에 경제적인 또 사회 정서적인 이득과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이고, 또 아동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앞서서 정 교수님 발표와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에 보건종합학술대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데이터로 오히려 우울증의 의료 이용량이 급감하는 팩트 데이터는 보여줬지만 이후에 이걸 중장기적으로 펼쳤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중재와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을 저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러한 아동의 삶의 현재를 봤을 때 돌봄 정책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퀄리티 이슈에 대한 대응의 부재라고 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 전략에는 반드시 질적 재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접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의 핵심
반영 내용은 비용과 예산의 설계에 있음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양적인 체계적인 확대 속에 돌봄의 과정과 질에 대한 전략과 대응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이고 거버넌스라고 해도 비용과 거버넌스가 투입되었다고 해서 이런 과정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미세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주로 모니터링과 질적 개선의 작업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OECD에서는 관련된 지표를 5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돌봄 정책이 충실한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질에 관해서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사하는 교사들 인력들의 자질 그리고 교육 훈련과 근로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 영역에 부모와 지역사회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같이 공유하고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과 연구들은 얼마나 충실히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질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커리큘럼의 페다고지 운영,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육의 질은 구조적인 질, 과정적인 질로 나뉘는데요. 이 둘 다 매우 중요하겠죠. 최근에 현장에서의 많은 노력으로 또 지자체의 노력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가 그 학급의 사이즈, 클래스 사이즈 같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후에 과정적 질 요소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지 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아동 권리 관점에서도 미약한 부분들이 아동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에서 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든 활동에서 과연 항상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라는 아동 권리 협약에 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얼마 전에 아동 권리학회였던 것 같은데 스웨덴 사례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2020년 최근에 아동 권리 협약을 완벽한 법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법 조항들을 입법화했다고 인액트먼트했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 법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기존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아동 정책 영향 평가 이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아동 관점에서 하는 부분이 제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정책을 아동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웰빙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의 토대가 되는 아동의 행복과 건강, 안전을 포괄하는 웰빙의 대응과 이 정책화가 좀 제고가 되어야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놀이권 보장의 놀이 정책 이행력을 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또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 과정을 적용하는 첫 해였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변화였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휴원 휴업을 하고 긴급 돌봄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보육 과정이 전환됐다는 것의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동의 성장 발달의 토대가 되는 행복의 체감, 웰빙을 구현하겠다. 교육 과정에서부터 구현하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는 데 상당히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부모들의 포진할 있는 한 30대의 경우에는 놀기만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다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동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량이라 하면 단순히 뭐 학업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미래 세대 아동의 성장 발달의 토대가 되는 역량을 증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핵심적으로 창의 인성과 또 융합적인 사고 또 문제 해결력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놀이 정책의 이행과 연계가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과거와 같은 집단화된 정해진 교과 수업과 커리큘럼에 의한 또 교사 주도에 의한 형태가 아닌 상당히 개별화된 형태로 아이의
발달과 학습 성장 수준에 맞게끔 들어가지는 교육의 형태여야 될 것이고, 이는 모니터링과 개발화된 맞춤형 지원까지 따라가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아동에 대한 조기 중재와 영유아기 지원 체계가 이러한 발달 모니터링 전반과 건강과 안전까지로 확장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동을 둘러싼 첫 번째 양육 환경인 부모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현재와 같이 전방위로 양육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부모됨에 대한 고찰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돌볼 권리와 함께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돌봄 지원의 확대 속에서 부모의 돌봄의 영역은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좀 오래된 메타 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한 15년, 20년간의 NICHD 보육 정단 연구에서는 굉장히 유의한 생애 초기의 보육 돌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일관되고 강력한 환경 요인은 부모됨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게 데이터로 이펙트 사이즈로 확인이 된 바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정부 지원의 증가에도 돌봄의 양적, 질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 또 질적 공백과 격차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세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아이를 돌보고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케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미래 세대에 준비한 데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양육 역량과 웰빙 또한 부모 정책 안으로, 양육 지원 안으로 역량 중심의 지원 체계가 좀 더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 돌봄 역량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간단히 조사했던 게 있었는데요. 대체로 우수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스스로 우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도 한 15%가 나왔고요. 흥미로웠던 것은 남성 아버지들이 본인들의 양육 역량이 우수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의 가정 내 돌봄을 균등하게 참여하는 가정의 경우에 부모 모두 돌봄 역량의 자기 평정이 우수하게 나타나서 양육의 양성평등 참여가 단순히 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돌봄 역량과 또 아동의 성장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관련된 이 양육 가치관에 대한 문항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데이터를 이런 양육 가치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변화하는 양육 환경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좀 고민은 계속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라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분명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 응답률이 증가하는 연령과 세대 효과 차이는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부모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준비라던가 이런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호소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연령과 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라는 응답도 높은 점에 대해서 이런 양육 가치관 하에서 양육 환경을 고려해서 지원 체계를 좀 짜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육아정책 설계 시의 우선순위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경감으로 본인들 성인들에 대한 지원 체계로 우선을 대답을 많이 했고요. 동시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라던가 아이의 행복이라는 응답도 한 3대1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교사를 돌아보면은요, 보육지원체 개편 등으로 교사의 근로, 휴게 시간 보장이 법제화되긴 했지만 이런 돌봄 노동의 특성상 휴게 시간 보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의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더디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소독 방역의 실시, 그리고 이에 대해 가정 내에 머무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 내 양육 지원,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교사 역할 등으로 해서 전문성의 요구는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역할과 전문성 요구에 대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여건이라던가 교사 지원 체계라던가 역량 중심의 접근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OECD에서는 교사 역량 전문성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 권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전문성의 핵심은 웰빙에 있다, 또 역량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웰빙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거겠죠. 좀 효능감, 우울감, 또 성취감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은 단순히 학력이나 자격 외에 인성적인 자질이라던가 또 유연성, 또 융합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교수학습의 능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행동 지도 관리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 정책에서 주요 내용은 가운데 핵심 코어 안에 컴피턴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피턴스 안에는 좀 유연성, 또 적응의 기재, 창의성, 그리고 윤리의식, 책임감을 반영한 역량 개념으로 계속 둘러싸여진 형태로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스타팅 스트롱 서베이라고 혹시 피사라고 이제 학업 성취도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를 아실 텐데요. 그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프로젝트가 텔리스라고 교수학습 환경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취학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 평가와 교직 환경 평가에 대응하는 형태로 취학 전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첫 데이터가 2018년에 스타팅 스트롱 서베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교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긴 했는데요. 물론 OECD에서는 이 자료는 국제 비교용이 아니다. 그래서 해석의 유의를 요한다고 했지만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은 국제 비교 용이하게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 교사들은 기관 운영 관리, 교사 회의 등의 행정 업무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라던가 또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문성 증진에 또 수업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반성적인 시간은 할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너무 많은 서류 작업들, 행정적인 업무들, 부모의 민원들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원하는 전문성 개발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스페셜 니즈, 그러니까 좀 장애 특수 교육이라던가 또 이중 언어 등의 다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좀 창의성 그리고 부모와의 응대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인력이 앞서 물론 영유아 교육부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이 안에는 작년에 조사를 한 건 대표성에 있는 표집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린이집부터 초등 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 돌봄에 이르기까지 쭉 돌봄 인력을 포괄해서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국가 자격 기준에서부터 무자격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공통점과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지한 자격 없음 응답이 한 28%로 나타났고요. 또 민간 육아 도우미와 아이 돌보미의 과반 이상의 자격증 없음. 그렇다고 하면 한 또 절반 정도는 유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학력 분포, 자격 분포가 상당히 달랐고 이에 따른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관된 기준으로 같아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과연 돌봄 정책을 추진할 때 이 돌봄의 광범위한 공식, 비공식에 걸쳐져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종사하는 교직원의 전문성, 또 돌봄 인력의 일자리의 질을 생각했을 때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업 준비 시간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에서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좀 적지 않게 나타났고요. 그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즉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아마도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기술 훈련이 요구되는 전문성의 부족, 주로 여성들이 돌봄에 종사하는 성별 편향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전문성 자체와 역량 증진이 필요하겠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이어서 근로요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질을 개선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리그레션을 돌려봤는데
중요한 게 뭐 근로 여건, 급여, 자격 다 집어넣어 봤지만 돌보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치, 인정이라는 변수를 넣었을 때 그거의 베타 범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인 토대, 인식의 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돌봄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아동 돌봄의 특징은 좀 다른 돌봄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초기 발달에 고유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 환경 자체가 교육에서부터 놀이, 학습, 또 사교육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다층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돌봄의 질에서 커리큘럼으로서의 교육력 제고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점, 그리고 아동권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동일한 아동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틈새 보육을 받고 낮에는 기본 보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돌봄의 방과 과정에 있다가 또 사교육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또 다른 틈새 돌봄 이후에 부모의 손에 넘겨지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돌봄의 체계로서는 뭐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아동권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분절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또 남녀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돌봄의 가치와 윤리, 돌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인식의 제고도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교사의 전문성,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과 돌봄의 형태로 공식과 비공식에 걸쳐져 있는 이 돌봄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과 자격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를 띈다고 했는데요. 고도로 상품화된 사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나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돌봄의 계층화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과 경험을 확장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 과정이 별도로 필요함은 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주요 사항은 아니지만 또 급격하게 감소하는 아동수 대비 아마도 재정적인 예산의 여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산술적으로만 단순히 추정한 것인데요. 이런 이후의 재정 투자의 전략은 양적인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비용 외에 반드시 질적인 전략도 포함되어야겠다는 게 이제 주요 논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ECC의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누리과정이랑 비용 지원 확대로 인해서 액세스라던가 어포더빌리티 같은 것은 상당히 지표가 향상되었지만 과연 에쿼티나 퀄리티 이슈는 얼만큼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많은 지표들에 얼마나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또 이제 개정 원년이었던 누리과정 놀이 중심, 아동 중심이 페다고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프 스팬 생애 전반의 관점에서 이후에 청소년기에 드러난 문제점, 또 청년기의 취약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아니라 프리네이탈 단계에서부터 좀 더 확장 강화된 돌봄의 지원 체계의 구축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 정책에서의 좀 균형을 다시 리밸런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동 중심의 특히 돌봄 주체 부모와 교사를 포괄한 웰빙과 그들의 역량을 지원해주고 증진시키는 가정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로 지금 칸막이가 있는 교육과 보육 돌봄에 좀 통합적인 접근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질적 수요를 좀 대응하려는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형태가 노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아동 돌봄에도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감소 또 폐원하고 있는 인프라 이슈를 고려를 했을 때 지역사회 돌봄의 전략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건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요 제언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